제3장 깨어진 로맨스 1. 스쿠보레시니키에 있는 넓은 홀에서 화재는 마치 손바닥 위를 보는 듯 환히 내다보였다. 동이 트는 아침 5시경에 리자는 오른쪽 창문 끝에 서서 붉은 빛이 점점 흐려져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넓은 방에 혼자 있었다. 그녀의 몸에 걸친 옷은 어제 낭독회에 입고 나갔던 화려한 옷으로서 온통 레이스가 달린 엷은 녹색의 호화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젠 마구 구겨졌고 게다가 바삐 주워 입은 듯한 무관심한 옷차림이었다. 갑자기 가슴 위의 단추가 제대로 꼭 채워지지 않은 걸 보자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옷맵시를 고쳤다. 그리고 어저께 들어오자 내던진 빨간 목수건을 의자에서 집어다가 목에 둘렀다. 탐스러운 머리털은 헝클어져 목수건 밑으로부터 오른쪽 어깨 위로 흘러내려 있었다. 얼굴은 잠옷 피곤한 듯 불안한 빛이 감돌았지만 눈은 찌푸린 눈썹 아래에서 타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서서 뜨거운 이마를 차가운 유리에다 갖다 대었다. 그러자 문이 열리고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들어왔다. 나는 방금 말을 태워 일부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3분만 지나면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인들의 말을 주워 모으면 강기슭에 가까운 강 건너 마을의 일부가 불탄 모양입니다. 다리 오른쪽 말입니다. 11시 지나서 불 붙기 시작했다는데 지금은 거의 다 진화된 모양입니다. 그는 창문에 다가서지 않고 리자로부터 3발자국가량 뒤에서 발을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달력을 봐선 벌써 1시간 전에 날이 새야 할 텐데. 아직 밤처럼 어둡군요. 하고 그녀는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달력은 엉터리입니다. 그는 다정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벼랑간 부끄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이렇게 덧붙였다. 달력을 따라 산다는 것이 지리한 겁니다, 리자. 그러나 이제 새로 입 밖에 낸 비굴한 말도 꺼림칙하게 생각했음인지 아주 입을 꽉 다물고 말았다. 리자는 일그러진 미소를 띄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도 말에 궁할 만큼 울적한 기분이 되는가 봐요. 그러나 걱정 마세요. 당신은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난 언제나 달력에 따라 살고 있었거든요. 내 생활은 한 걸음 한 걸음 모두가 달력으로 되풀이되는 거죠. 그녀는 몸을 획 돌리고는 안락 의자에 주저앉았다. 당신도 어서 앉으세요. 우리들은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무엇이든 죄다 털어놓고 싶어요. 당신이라고 해서 생각한 바를 털어놓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그녀와 나란히 앉자 머뭇거리면서 살짝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건 무슨 소리요, 리자?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우리들은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없다니 무슨 의미죠? 당신이 잠을 깨서 반 시간 남짓한 동안에 그런 수수께끼 같은 소리를 벌써 2번째로 했어요. 참, 당신은 나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염두에 두고 있군요. 하고 그녀는 웃었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제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 난 나 자신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소개했죠. 그것을 잊어버리는 편이 낫다고 하시는 거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채 하든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리자. 죽은 사람이라니. 무엇 때문에? 어쨌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물쭈물 하시네요. 당신의 웅변은 마치 어딘가 사라져버린 것 같군요. 난 이제 이 세상의 생애를 끝내버렸으니 마음이 흡족해요. 당신은 흐리스토포르 이바노비치를 기억하세요? 아니, 생각이 안 나요. 하고 그는 양미간을 찌푸렸다. 흐리스토포르 이바노비치예요. 저 로잔느에서 만난. 그 사람은 무척 당신을 괴롭혔죠. 늘 문을 열고 나 1분만 하고 말하면서 끝내는 온종일 앉아있곤 했죠. 난 저 흐리스토포르 이바노비치를 닮아가지고 당신 옆에 온종일 앉아있고 싶지는 않아요. 병적인 표정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리자, 그 힘을 빼내는 듯한 비꼬는 말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 익살은 당신 자신한테는 꽤 값진 것이겠지요. 그러나 그런 익살은 뭐 때문에 하는 거요? 왜 하는 겁니까? 그의 눈은 타오르듯이 빛나기 시작했다. 리자, 하고 그는 외쳤다.
난 맹세할 수 있어요. 어제 당신이 이곳으로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 당신을 사랑하오. 정말 이상한 고백이네요. 어제니 오늘이니 하는 비교가 왜 필요하죠? 당신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는 거의 절망하여 말을 계속했다. 우리 함께 떠나는 거요. 오늘 당장. 그렇지 않소. 그렇지 않소. 그렇게 꽉 쥐면 손이 아파요. 오늘 당장 되간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또 부활하러 가는 거예요? 천만에. 이제 그만큼 시험해봤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런 느릿느릿한 일은 나한테 맞지 않아요. 나한텐 지나치게 고상해요. 가령 가고 싶다면 모스크바면 좋게요. 그곳에서 사람을 방문하거나 또 방문받거나 해서 이것이 나의 이상이에요. 알겠어요. 스위스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가 어떤 여자라는 것을 당신에게 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부인이 계시니까 우린 모스크바에 가서 남을 방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자, 어제 어떤 일이 있었소? 일어났던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럴 수는 없어. 그건 너무 잔인해. 잔인하다니 어쩔 수 없죠. 잔인하다면 그냥 참아보세요. 어제 자신의 환상 때문에 내게 복수하고 있군. 그는 아기에 찬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리자는 얼굴을 붉혔다. 어쩜 그렇게 비열한 생각을. 그럼 왜 당신은 그런 커다란 행복을 나한테 기증했소? 그걸 물어볼 권리가 나한테 있겠소? 싫군요. 제발 권리 따위 소릴랑 빼고 말해주세요. 당신의 비열한 상상에다가 어리석은 짓을 더 보태지 마세요. 오늘은 당신한테 좋지 못한 날이에요. 참, 당신은 세상 사람들의 입이 무서운 거죠. 그 커다란 행복 때문에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렇다면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꾸며대지 않았고 또 누구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도 없어요. 어제 내가 당신 방의 문을 열었을 때조차도 누가 들어왔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말씀하신 나의 망상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당신은 대담하게 그리고 태연하게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봐도 무방해요. 당신의 그 말, 그 웃음, 그것이 벌써 1시간 동안이나 나한테 차디찬 공포감을 뿌려준 것 같은 기분이 두어. 당신이 그처럼 난폭하게 말하는 그 행복은 나로서는 가장 귀중한 값어치가 있는 거요. 과연 나는 지금 당신을 잃을 수 있을까요? 맹세하지만 난 어제 당신에 대한 사랑이 모자랐소. 왜 당신은 오늘에 와서 닥치는 대로 죄다 나에게서 빼앗으려 하는 거요? 이 새로운 희망이 나에게는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당신은 정말 모르겠소. 나는 그 값으로 생명을 갚은 거요. 당신의 목숨인가요? 혹은 타인의 목숨인가요? 그는 재빨리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대간절 무슨 뜻이요? 그녀를 뚫어지게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지불하신 희생은 자신의 생명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생명인지 바로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당신은 지금 이해력을 완전히 상실한 건가요? 리자는 화끈 달아올랐다. 무슨 일로 당신은 벼랑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짓고 나를 노려보는 거예요? 참으로 당신은 나를 놀라게 만드는군요.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난 눈치챘지만 당신은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어쩌면 그렇게 창백한 얼굴일까? 리자, 가령 당신이 뭔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난 맹세하지만 난 아무것도 모르오. 그리고 지금 생명을 희생시켜 갚았다는 것도 결코 그 일에 대한 얘기는 아니오. 난 당신의 얘기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머뭇머뭇 더듬거리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느릿느릿하고 생각에 잠기는 듯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떠올랐다. 그는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팔꿈치를 무릎에 올려놓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악몽이다. 잠꼬대다. 우린 서로 다른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다.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통 모르겠군요. 참, 오늘 내가 여기에서 떠나리란 것을 정말 어저께 몰랐던가요? 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나를 속이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주세요. 알았소. 하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든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미리 알고 있었고 또 하나의 순간을 자기 마음속에다 남겨두었으니까요. 그 위에 수판을 놓을 일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아요. 자, 정직하게 말해줘요. 깊고 깊은 고민이 어린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외쳤다. 대간절 당신이 어제 나의 방문을 열었을 때 그냥 잠깐만이라는 걸 미리 자신도 알고 있었소. 그녀는 증오에 가득 찬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아무리 진지한 사람이라도 느닷없이 놀라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네요.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당신이 여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자가 당신을 버려서 자존심이 상한 건가요? 자,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난 당신 집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는 중에 이런 확신을 얻었어요. 당신은 나한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해줬어요. 그것이 난 싫어서 견딜 길이 없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몇 걸음 옮겼다. 좋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끝장을 내야 하는 거라고 해둡시다. 그렇지만 어째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아이 참,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이런 일은 모두 당신 자신이 5손가락을 세듯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더욱이 스스로 그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어요. 난 꿈이 많은 처녀예요. 나의 마음은 오페라에서 모든 걸 배웠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일의 발단이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려요. 그렇지 않소? 그렇다고 거기에 당신의 자존심이 상할 일이라곤 조금도 없지 않아요. 모두가 거짓이 없는 아주 참된 사실인걸요. 첫째로 아름다운 순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난 견뎌내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사흘 전에 내가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당신에게 모욕을 주었을 때 당신은 훌륭한 기사답게 대답했어요. 난 집에 돌아오자 곧 납득이 갔어요. 당신이 나를 피하게 된 것도 당신에게 부인이 있었기 때문이고 결코 나에 대한 경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사교계의 아가씨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 경멸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난 그때 당신 쪽에서 나와 같이 분별이 없는 여자를 피하면서 도리어 나를 지켜주었다고 이해했어요. 보세요. 난 당신의 관대한 마음을 높이 평가하죠. 거기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달려와서 모든 사실을 죄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밝혀줬어요. 당신은 어떤 위대한 사상 때문에 동요하고 계시고 그 사상이란 나나 그분이나 그 앞에 나서면 정말 한 푼어치의 값어치도 없을 만큼 훌륭한 것이고 그리고 역시 난 당신의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분은 자신도 그 속에 끼었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분은 기필코 세 사람이 함께 되었으면 하고는 난데없이 황당무계한 말을 하더군요. 어떤 러시아의 노래 속에 나오는 작은 벤이 단풍나무에 노니 하고 말이에요. 난 그분을 칭찬하며 시인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내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더군요. 그렇잖아도 난 오래전부터 지극히 짧은 시간에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선뜻 결심한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만. 그 정도에서 그치세요. 그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또 말다툼을 하게 되니까요. 뭐 아무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이것저것 죄다 내가 책임지겠어요. 나는 못됐고 변덕스러우며 오페라에 나오는 배에 유혹당한 기족 아가씨죠. 그런데 나는 여하튼 당신이 나를 끔찍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바보 같은 여자를 경멸하지 말아주세요. 방금 흘린 이 눈물 한 방울도 비웃지 말아주세요. 나는 자기 연민으로 눈물 흘리는 것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그만해요.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능력이 없고 당신 또한 그 어떤 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양쪽에서 서로를 상처 입힌 셈이니 그걸로 위로하죠. 적어도 각자 자존심이 손상당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건 악몽이고 잠꼬대야.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괴로운 듯이 두 손을 꽉 틀어쥐고 방안을 거닐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리자, 당신은 불행한 여자야. 대간절 당신은 스스로 무슨 일을 저질러 버렸던 거요?
초액현 불로 내 몸을 태웠을 뿐이죠. 그것뿐이에요. 어머나, 당신마저 울고 있네요. 좀 더 신사답게, 좀 더 신경을 무디게 하세요. 대간절 왜 당신은 나한테 온 거요? 당신은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사격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당신은 어째서 그토록 끔찍하게, 그토록 어리석게 자신을 파멸시켰소?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이 사람이 정말 스타브로긴인가요? 당신에게 반한 이곳의 한 부인이 말한 대로 그 흡혈귀 스타브로긴이란 말인가요? 이미 당신에게 말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단 1시간으로 환산했기 때문에 지금은 평온해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환산해 보세요. 하지만 당신은 그럴 필요 없겠네요. 당신에게는 아직 다양한 시간과 순간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당신한테 있는 그만큼의 시간뿐이요. 그걸 나는 진심으로 맹세하겠소. 당신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시간은 있을 수 없소. 그는 쉴 새 없이 걸어 다녔다. 그래서 갑자기 희망의 빛이 활짝 피어난 것 같이 보였던 번개처럼 재빨리 찌르는 듯한 그녀의 눈길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그 빛은 금세 꺼졌다. 당신이 지금 나의 이 불가능한 진심을 알아준다면, 리자, 당신에게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털어놓는다고요? 내게 뭔가 털어놓고 싶으세요? 당신의 고백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하고 그녀는 겁에 질린 듯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그는 말을 멈추고 불안스럽게 상대방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난 당신에게 고백하겠어요. 저 스위스에 있을 적부터 당신의 마음속에는 어떤 무섭고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무엇이 있었고 또 동시에 지나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려는 데가 깃들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릿속에서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한테 털어놓지 말아주세요. 난 한평생 당신을 비웃겠어요. 어머나, 또 얼굴이 해쓱해지는군요. 이제 말하지 않겠어요. 난 곧 가겠어요. 하고 그녀는 잠옷 결백한 그리고 업신여기는 듯한 몸짓으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벌하시오. 당신의 원한을 내게 풀어요. 그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권리가 있어. 나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당신을 파멸시켰어. 그래요. 나는 스스로를 위해 그 순간을 남겨두었던 것이요. 나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소. 이미 오래전부터 최후의 희망을. 당신이 어제 스스로 혼자서 먼저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내 심장을 환하게 비추던 그 빛에 나는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었어. 나는 갑자기 믿게 된 거요. 아마 지금도 믿고 있는 것 같소. 그런 고결한 솔직함에 똑같은 솔직함으로 대답해 드리죠. 나는 당신의 동정심 많은 간호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때마침 죽지 못한다면 실제로 간병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간병인이 된다 해도 당신에게는 가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팔 없고 다리 없는 가엾은 심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항상 당신이 나를 사람 키만한 거대하고 사악한 거미가 살고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우리 둘이서 평생 그걸 쳐다보며 두려워하고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사랑도 그러면서 지나가 버리겠죠. 다센가에게 부탁해 보세요. 그녀라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 함께 가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를 떠올리지 않을 수는 없는 거요. 불쌍한 강아지 같으니. 그녀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그런데 당신이 스위스에 있을 때부터 늙음하게 옆에 둘 사람으로 그녀를 정해놓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나요? 정말 당신은 용이 주도한 분이군요. 정말로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군요. 저건 누구죠? 홀 저쪽 구석에서 살짝 문을 열고 누군가가 머리를 내밀었다가 금세 당황한 듯이 숨어버렸다. 알렉세이냐? 하고 스타브로긴이 물었다. 아니, 내가 좀...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가 반쯤 머리를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틀림없이 이 홀에서 두 분을 찾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난 잠시 동안만 폐를 끼치려고 해서 몇 마디 꼭 필요한 말을 하려고 급히 뛰어왔어요. 스타브로기는 다가갔다. 그러나 세 걸음쯤 걷더니 다시 리자 앞으로 되돌아왔다. 리자,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알아두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겁에 질린 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성급히 나가버렸다. 2. 표트르 스체파노비치가 머리를 내밀었던 방은 타원형의 커다란 응접실이었다. 그곳에 조금 전까지 알렉세이가 앉아 있었는데 표트르 스체파노비치가 심부름을 시켜 내쫓았던 것이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는 홀로 통하는 문을 뒤로 닫고 무엇을 기다리는 듯이 멈춰섰다.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무엇을 찾아내려는 듯한 눈길로 힐끗 그를 보았다. 이를테면 당신이 벌써 알고 있다면 마치 눈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꿰뚫기나 하듯이 표트르 스체파노비치가 이렇게 성급하게 입을 떼었다. 그건 물론 우리들의 책임은 추호도 없습니다. 특히 당신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말하자면 우연의 일치, 우연히 휩쓸어가지고 생긴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상으로 당신이 관계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려고 뛰어왔습니다. 불탔나? 살해됐나? 살해됐지만 타진 않았습니다. 이것이 좀 성가시게 되었지만 나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의심해도 나한텐 이 일에 대한 잘못이 없습니다. 사실 당신은 나를 의심하고 있죠. 그렇죠. 원하시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죄다 말씀드리죠.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가 나한테 암시해줬던 겁니다. 진지하지 않고 반농담조로 나를 애태우면서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당신이 진지하게 그런 얘기를 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나 나는 결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00루블을 받아가지고 결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유리한 점이라곤 털끝 많지도 없으니까요. 즉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는 지독하게 서둘렀다. 마치 달랑새처럼 잎사귀에 짓거렸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가 생긴 겁니다. 난 나의 돈에서 알겠습니까? 나의 돈입니다. 당신 돈이라곤 1루블도 없었으니까요. 그건 아마 당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230루블, 저 주정뱅이 레바드킨한테 그저께 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저께입니다. 어제 낭독회 이유는 아닙니다. 이 점에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극히 중대한 우연입니다. 말하자면 난 그때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가 당신한테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내 돈을 준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다만 그저께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비밀을 폭로하겠다느니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냐, 당신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겠어요. 기사의 생각은 다르니까요. 정직하게 말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마치 곤봉으로 이 말을 꽝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은 결과적으로 나의 계획을 해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레바디킨네 오누이를 당신 몰래 빼째르부르크로 보내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게다가 그 녀석도 거기로 무척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당신 이름으로 돈을 줬던 겁니다. 실수죠. 어쩌면 실수가 아닐는지 모릅니다. 어떻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엔 모두가 저렇게 일이 벌어졌으니. 그는 얘기에 정신이 팔려 스타브로긴에게로 찰싹 달라붙어 프로코트의 앞깃을 잡으려고 했다. 어쩌면 일부러 한 짓일는지 모른다. 스타브로긴은 힘껏 그 손을 때렸다. 이건 대간절 어떻게 된 거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렇게 힘껏 내리치면 손이 부러집니다. 아무튼 문제는 일이 저렇게 전개되었다는 점입니다.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놀라는 기색이 없이 그는 다시 콩을 뿌리듯이 짓거리기 시작했다. 사실은 어제 그놈한테 돈을 줬습니다. 누이 동생과 함께 날이 새기 전에 떠난다는 조건부로서 말입니다.
난 이 일을 리프친 악당한테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이 기차에 태워서 보내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리프친 악당놈이 아무 필요도 없이 청중을 상대로 어린 학생처럼 실없이 희롱했던 것입니다. 아마 들으셨겠지요. 낭독회 석상에서 말입니다. 참 들어보세요. 두 녀석 다 술 취해가지고 시를 지었던 겁니다. 그중 절반은 리프친이 지은 겁니다. 그 녀석이 대위한테 연미복을 입혀놓고 나한테 아침에 떠났다고 시치미를 떼고는 그 사이에 대위를 어딘가 골방에다 숨겨두었던 거죠. 벼랑간 연단으로 내보낼 작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녀석은 예기치 않게 날쌔게 술을 진탕 처먹었던 겁니다. 그 다음 아시는 바와 같은 추태가 벌어져 결국 반송장이 되어 집으로 보내졌던 겁니다. 그런데 리프친 녀석이 슬쩍 그놈의 호주머니에서 200루블을 끄집어내고 잔돈만 남겨두었던 겁니다. 운수가 사납게도 대위는 벌써 아침부터 그 200루블을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라 할 것 없이 자랑삼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지가가 끼릴로프네 집에서 슬쩍 엿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그건 당신이 암시를 준 겁니다. 그것만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실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폐지가가 돈을 발견하지 못한 걸 적어도 난 대단히 기뻐합니다. 아무튼 저 짐승 같은 놈은 1000루블 정도를 생각해 두고 있었으니까요. 너무 분주하게 서둘렀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 화제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믿으실는지 모르겠으나 이 화제에는 정말 장작으로 머리를 꽝 얻어맞은 것 같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정말로 손댈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난 당신한테 커다란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 하나 당신한테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머릿속에서도 벌써 오래전부터 화제에 대한 생각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이 화제란 것은 실로 국민적이고 통속적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위기일발의 순간까지 간직해 두었던 겁니다. 우리들 일동이 골기할 귀중한 순간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벼랑간 독단으로 아무 명령도 내리지 않았는데도 또 지금과 같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죽여야 할 판에 저런 일을 생각해냈던 것이란 말입니다. 정말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독단적인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여태껏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 읍에서는 쉽게 굴린 직궁 두 녀석이 일을 저질렀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사건에 우리 동지들이 끼어 있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못된 일에 가담했다면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자, 보세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이렇답니다. 아니, 저런 5인조를 기관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어중이떠중이는 너무 믿을 것이 못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한 사람의 당당한 우상과 같은 매력을 지닌 전제군주입니다. 우연히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중생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5인조도 복종의 꼬리를 깔고 만약의 경우에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온 마을은 스타브로긴이 자기 아내를 불태워 죽이기 위해 마을에 불을 질렀다고 마구 나팔을 불어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그렇게 온통 외치고 있나? 아니, 사실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란 별 수 없으니까요. 특히 화재를 당한 사람들이야 더. 민중의 소리가 신의 소리니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문이 오랫동안 갈 수 있을까요? 아무튼 당신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법률상으로 보면 완전히 결백합니다. 양심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당신은 싫다고 했으니까요. 싫었지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연의 일치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폐지가 녀석이 그때 끼릴로프네 집에서 불쑥 입 밖에 낸 당신의 부주의한 말을 생각해내진 않았나 하는 걱정도 있긴 하지만 대간절 그때 왜 당신은 그런 소리를 했죠? 그것도 이렇다 할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폐지가는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내가 그놈을 처리하겠습니다. 시체는 전혀 타지 않았나? 네, 조금도.
이 멍청이 같은 녀석은 무엇 하나 마음에 들게 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나 어쨌든 당신이 그렇게 침착하니 기쁩니다. 당신은 이 사건에는 전혀 책임이 없고 심지어 그럴 의사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이번 일로 당신 일이 아주 유리하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당신은 갑자기 홀가분한 호라비가 되어 굉장한 재산을 가진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당장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더욱이 그 여자는 이미 당신의 손아귀에 있어요. 보세요. 이런 하찮은 사정에 있어서도 우연의 일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네는 나를 협박하려는 건가? 머리가 좀 돈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됐어요. 난 지금 머리가 돌았어요. 그러나 그건 무슨 말씀인가요? 이번 일로 해서 오히려 즐거워해야 할 당신이. 나는 조금이라도 빨리 소식을 전하려고 일부러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협박할 수 있겠어요? 협박해서 당신을 납득시킨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당신의 자유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두려워서 마지못해 승낙을 받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은 빛이요 태양입니다. 나야말로 마음속으로 당신을 아주 열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코 당신이 나를 두려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마브리킨 니콜라예비치가 아닙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이곳으로 경주용 마차를 타고 달려오니 마브리킨 니콜라예비치는 정원 뒷구석 3살 울타리 옆에 있지 않겠습니까? 외투가 축축한 것을 보니 틀림없이 밤새껏 그곳에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참으로 기이한 사실입니다. 인간이란 미쳐버리면 정말 한없이 미치는가 보더군요. 마브리킨 니콜라예비치가 정말로 정말이고 말고요. 마당에 3살 울타리 옆에 웅크리고 있어요. 여기서 300보가량은 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그의 옆을 급히 지나쳤는데 역시 들키고 말았어요. 당신은 몰랐던가요? 그렇다면 잊지 않고 당신한테 알리기를 참 잘했군요. 사실 이런 친구가 제일 위험합니다. 특히 곤충이라도 가지고 있을 경우라면 말입니다. 더욱이 밤이고 습기가 찬 우중충한 날. 게다가 마음은 당연히 흥분했을 테고. 하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친구는 뭐 때문에 저런 곳에 웅크리고 있을까요? 물론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헤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에게 갈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비도 오고 하는 정말 바보 같은 녀석이군. 그 여자는 지금 그에게로 떠나려는 참이라네. 그거 참 희한한 소식이군. 그러고 보면 그러나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저 여자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마브리키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은 이젠 자유로운 독신자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 아직 모르는군요. 나한테 모든 걸 맡겨주세요. 난 당신을 위해 만사를 잘해드리죠. 어디 있어요? 그 여자를 한시바삐 기쁘게 해줘야죠. 기쁘게 해준다고? 물론이죠. 자, 갑시다. 대간절 자네는 저 여자가 2사람의 시체에 대한 일을 알아채지 못했다고 생각하나? 스타브로기는 웬일인지 특별히 이맛살을 찌푸렸다. 물론 알아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아주 멍청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받았다. 네, 당신이 어떻게 한 거죠? 그러나 알아챘다 해도 무슨 상관입니까? 여자란 그런 걸 잘 속인답니다. 당신은 아직 여자의 마음을 모르시는군요. 더욱이 그 여자는 당신하고 결혼하는 편이 이득이 많아요. 그건 뭐니 해도 그 여자는 역시 자기 얼굴에 흑칠을 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 밖에 나는 그 여자한테 짐 싣는 배에 대한 얘기를 잔뜩 들려줬으니까요. 아무튼 그 여자한테는 짐 싣는 배 따위 얘기가 아주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아가씨라는 걸 되게 알았어요. 걱정 없어요. 그 여잔 태연히 콧노래를 부르며 2개의 시체를 밟고 넘어설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아주 결백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 여자는 결혼 후 2년쯤 지나서 당신을 추근추근 괴롭히기 위해 그런 시체를 귀중하게 간직할 겁니다. 어떤 여자라도 결혼하면 남편의 과거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간직해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땐 사실 1년쯤 지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하하하. 여보게, 마차를 타고 왔으면 지금 곧 저 여자를 마브리킨 니콜라예비치한테로 데려다 주게나. 그 여자는 내가 싫어서 나한테 떠나겠다고 방금 말했다네. 그러니 집에 마차를 타고 갈 리도 없어. 그럼 정말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어요? 하고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멍청하게 상대편을 바라보았다. 내가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걸 어제 어떻게 눈치챘겠지. 더욱이 그건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네. 그럼 당신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요?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는 지극히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왜 어제 그 여자가 왔을 때 그대로 당신 집에 두었지요? 왜 결백한 신사처럼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솔직히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으로 보면 너무나 비열한 짓이요. 게다가 당신 덕분으로 나도 그 여자한테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스타브로기는 갑자기 껄껄 웃어댔다. 난 내 원숭이를 보고 웃었다네. 하고 그는 즉시 이렇게 설명을 붙였다. 내가 좀 어릿광대 흉내를 낸 걸 눈치챘군요. 하고 표트르 스체파노비치도 유쾌하게 큰 소리로 웃었다. 난 당신을 웃기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난 당신이 나오자 당신 얼굴을 보고 어떤 불행이 있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어쩌면 완전한 실패였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죠. 틀림없군요. 환희에 찬 나머지 거의 울컥 숨이 막힐 듯이 그는 이렇게 외쳤다. 당신네들은 밤새껏 홀의 의자에 얌전하게 나란히 앉은 채 무엇인가 고상한 품성론이라도 얘기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거죠. 아니, 용서하세요. 이건 내가 알 바는 아닙니다만 난 어저께 벌써 당신이 이 일을 바보처럼 끝을 맺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내가 저 여자를 데려온 것은 다만 당신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에서였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게 되면 지리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일이라면 몇백 번이라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난 대체로 남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만일 내 예상대로 그 여자가 당신한테 불필요하다면, 그러면 자네는 나를 즐겁게 하려는 마음에서 그 여자를 데려온 건가? 그렇지 않으면 뭐 때문이겠어요? 나로 하여금 아내를 죽이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참, 대간절 당신이 죽인 겁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비극적인 사람인가요? 마찬가지야. 자네가 죽였으니까. 뭐요? 내가 죽였다고? 나는 이 일에 전혀 티끌만한 관계도 없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나를 점점 불안하게 만드는군요. 아까 말을 계속하게나. 자네가 아까 가령 그 여자가 당신한테 불필요하다면 하던 그 말을 계속. 물론 그렇다면 나한테 맡기세요. 교묘하게 그 여자를 마브리니 니콜라예비치한테 주어버리죠. 더욱이 그 사나이를 울타리 옆에 앉힌 것도 절대로 내가 한 짓이 아니니까요.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다 담아두면 머리가 터져요. 난 지금 그 사나이가 두렵군요. 당신이 지금 마차를 타고 왔는가 하고 물어보셨지요. 난 바로 그 옆을 지나쳤지만 사실 그 녀석이 곤충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다행히 나도 곤충을 가지고 왔으니까 말이지. 자, 여기. 그는 호주머니에서 곤충을 꺼내 보이곤 금세 숨겼다. 먼 길이라서 가져왔어요. 그러나 이런 건 당신한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 여자는 지금 마브리키를 생각해서 좀 마음이 아프겠지요. 적어도 그리워졌을 겁니다. 사실 난 그 여자를 다소 가엽게 생각합니다. 난 그 여자를 마브리키하고 붙여주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여자는 당신을 금방 생각할 겁니다. 마브리키 앞에서 당신을 칭찬하곤 정면으로 그를 향해 욕짓거리를 퍼부을 겁니다. 이것이 여자의 마음이죠. 당신은 또 웃고 있죠. 당신이 그렇게 즐거우니 난 마냥 기쁘군요. 자, 어떻소? 가지 않겠소? 난 우선 마브리키부터 일을 시작해야겠어. 그리고 저 살해된 녀석들에 대해선 어떻소? 지금 가만히 있는 편이 낫겠죠.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테니까.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누가 살해되었다고요? 당신은 지금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돌연 리자가 문을 열었다. 당신이 엿듣고 있었군요.
당신은 지금 마브리킨 니콜라이비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그분이 살해된 겁니까? 아, 그렇다면 잘못 들으셨군. 걱정 마세요. 마브리킨 니콜라이비치는 살아계셔서 아주 건장하십니다. 그건 지금 당장 당신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마당의 3살 울타리 옆 길가에 서 계십니다. 아마 밤새껏 거기에 앉아 있었던가 봅니다. 외투를 입고 온몸이 흠뻑 젖었더군요. 내가 이곳에 왔을 땐 그분이 나를 보았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당신은 살해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살해된 거죠?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의욕을 안고 그녀는 줄기차게 물었다. 살해된 것은 단지 나의 처와 그녀의 오빠와 2사람의 시중을 들던 식모입니다. 하고 스타브로긴이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리자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무섭도록 새파랗게 질렸다. 기괴하고 잔인한 사건입니다.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강도 살인 사건입니다.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콩알을 뿌리듯이 열심히 입을 놀렸다. 화재의 혼란을 틈탄 강도 그것뿐입니다. 그것은 유영수 폐지가의 짓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돈을 꺼내 보인 레바드낀 바보가 나빴던 겁니다. 나는 그 때문에 뛰어왔습니다. 마치 돌멩이로 이맛배기를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스타브로기는 내가 이 소식을 전하자 하마터면 졸도할 뻔했습니다. 우린 당신한테 이 사실을 지금 전할까 말까 하고 여기서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이분의 말이 사실입니까? 리자는 겨우 이 말을 입 밖에 냈다. 아니, 거짓입니다. 어째서 거짓말입니까?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깜짝 놀랐다. 그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난 미칠 것만 같아요. 하고 리자는 소리쳤다. 아무튼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분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어쨌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살해됐으니까요. 보세요. 저 창백한 얼굴을. 그리고 이분은 밤새껏 당신하고 함께 계시고 당신 곁을 1분이라도 떠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째서 이분을 의심할 수 있습니까?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 제발 하나님 앞에 나선 마음으로 당신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 말을 하느님의 말처럼 믿겠습니다. 네, 맹세하겠어요. 난 세계의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정말로 따라가겠어요. 마치 개처럼 말이에요. 무슨 일로 당신은 이분을 그렇게 괴롭힙니까? 정말로 당신은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군요. 하고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격분했다.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난 맹세합니다. 만일 거짓이라면 나를 절구 속에 넣어도 좋습니다. 니콜라이는 결백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살해된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헛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엇 하나 마음속에까지도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강도놈들의 짓입니다. 틀림없이 일주일이 지나면 모두 잡혀서 채찍으로 흠씬 얻어맞을 겁니다. 그건 유영수 폐지가와 시비 꿀린 직공 녀석들이 한 짓입니다. 이렇게 온 마을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리자는 최후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내 손으로 죽이지도 않았고 또 그런 기도에 찬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분들이 죽으리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수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 리자, 나의 곁을 떠나세요. 하고 스타브로기는 홀로 걸어갔다. 리자는 얼굴을 2손으로 감싸자 그대로 집에서 나가버렸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뒤를 쫓아가려 했으나 곧 되돌아와서 홀로 달려왔다. 당신은 정말 그럴 참이요. 정말 그럴 참이요. 그래, 당신은 아무것도 겁나지 않소. 거의 얘기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이번저리에 거품을 내뿜으면서 분노에 찬 나머지 스타브로긴에게 덤빌 듯한 기세로 두서없는 말을 더듬거렸다. 스타브로긴은 홀 한복판에 선 채로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왼손으로 한 줌의 머리털을 가볍게 쥐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입가에 웃음을 띠고 있었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그의 소매를 획 잡아당겼다. 대간절 당신은 실성한 게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까? 그래, 당신은 죄다 밀고 하고 자기는 수도원인가 어딘가로 가버릴 참인가요? 그러나 난 당신을 죽여버리겠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이젠 틀렸어.
요란하게 떠들고 있는 건 자네였군. 마침내 스타브로기는 상대방 얼굴을 알아보았다. 빨리 뛰어나가게나. 벼랑간 그는 자신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가게나. 마차를 부르게나. 그 여자를 그냥 가게끔 내버려 두면 안 돼. 빨리 쫓아가게. 아무 눈에도 뜨이지 않게 집에까지 데려다 주게. 그 여잔 그곳으로 시체를 보러 가지 않도록. 강제로 마차에 태워보내게. 알렉세이. 자, 기다리세요. 고함치지 말고. 그 여잔 지금 마브리키 품에 안겼을 겁니다. 걱정 말아요. 마브리키는 당신 마차를 타지도 않을 테니까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세요. 지금 마차보다 더 귀중한 일이 있어요. 그는 또다시 곤총을 꺼냈다. 스타브로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곤총을 보았다. 할 수 없군. 죽이게나. 거의 체념한 듯 조용하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바보같이. 인간은 어디까지나 허위의 가면을 쓸 수 있는가. 페트루 스테파노비치는 몸을 와들와들 떨었다. 정말 죽이고 싶다. 사실 그 여자도 정말 너한테 침을 탁 뱉고 싶었을 게다. 너는 정말 짐 실는 배란 말이야. 이젠 깨어져 헐어빠진 구멍투성이의 장작 거룻배란 말이야. 아무리 악이 뻗쳐도 이젠 너도 제정신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에잇, 스스로 이마에다 총알을 쏴달라고 부탁할 정도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겠구나. 스타브로기는 기묘한 웃음을 지었다. 가령 자네가 그 같은 어릿광대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지금은 네라고 했을지 모른다. 조금이라도 똑똑했더라면. 나는 어릿광대요. 그러나 당신이, 나의 중요한 반쪽인 당신이 어릿광대가 되어버리는 게 죽도록 싫단 말이오. 내가 말하는 걸 알겠소. 스타브로기는 그 말의 뜻을 알았다. 그 뜻을 파악한 것은 아마 그 혼자만일 것이다. 언젠가 스타브로긴이 샤토프를 향해 표트루 스테파노비치에게는 열광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리둥절하던 일이 있었다. 자, 나의 곁에서 썩 물러가게. 내일까지 나는 자신 속에서 무엇인가 짜낼지도 모르니 내일 오게. 정말? 그런 걸 어떻게 내가 안담. 자, 빨리 꺼지게. 이렇게 말하곤 그는 홀에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어쩌면 일이 좋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고 페트루 스테파노비치는 권총을 숨기면서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를 쫓아서 달려갔다. 그녀는 아직 멀리까지 가지 않았다. 집에서 겨우 몇 걸음 되는 곳에 있었다. 연미복에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뒤를 쫓은 알렉세이가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열심히 그녀를 말리고 있었다. 마차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끈기 있게 부탁하는 것이었다. 노인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알렉세이, 빨리 물러가. 나리께서 차를 달라고 하시는데 드릴 사람이 없어. 하고 페트루 스테파노비치는 노인을 옆으로 밀치고 느닷없이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의 팔목을 잡았다. 리자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이성을 되찾은 것 같지는 않았다. 첫째, 당신이 가는 길이 틀립니다. 하고 페트루 스테파노비치는 어린애를 달래듯 속삭였다.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정원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아무튼 걸어갈 수 없어요. 집에까지 3베르스타나 되는데 당신은 우위도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좋을 텐데. 나는 경주용 마차를 타고 왔어요. 말은 지금 뒷마당에 있으니까 곧 여기를 돌아 당신을 태워드리죠. 집에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보지 못할 겁니다. 참 당신은 친절하시군요. 하고 리자는 상냥하게 말했다. 천만에요. 이런 경우에는 누구든 조금이라도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리자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놀랐다. 나는 그 할아버지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난 당신이 그런 태도로 이 사건을 접했으면 기쁘기 한량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은 실로 말할 수 없는 편견이기 때문입니다. 참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곧 그 노인한테 일러 마차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새 우린 다시 되돌아가서 현관에서 기다립시다. 어때요? 난 무엇보다도 저 시체를 보고 싶은데요. 어디 있어요? 또 그런 바보 같은 소릴. 난 바로 그 점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안 돼요. 그런 하찮은 녀석들은 내버려 두는 거요. 게다가 당신이 볼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이 비에, 이 안개에 어디를 가겠다는 거요? 제기랄. 어쩌면 이런 신성한 의무를 짊어졌담. 자, 들어보세요,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나와 마차를 타고 가시려면 잠시 여기서 기다리고 한 발짝도 옆으로 나가지 마세요. 지금 20보 앞을 나가면 틀림없이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한테 들킵니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어디 있어요? 가령 당신이 그분과 함께 가고 싶다면 좀 더 바래다줘서 그분이 있는 곳을 가르쳐드리죠. 난 당신의 고분고분한 하인이니까. 그런데 난 그 친구 옆으로 다가서고 싶진 않아요. 그분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 벼랑간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홍조가 그녀의 얼굴에 확 퍼졌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구질구질한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알겠어요,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이건 모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제3자입니다. 이건 당신 자신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난 역시 당신이 잘 되기를 빌고 있을 뿐이요. 우리들의 짐 실는 배가 실패한다 해도 그것이 이젠 깨어져 헐어빠진 구멍투성이의 거룻배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아, 통쾌한 일이에요. 하고 리자는 외쳤다. 통쾌하다고 하면서 당신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자한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서 여자는 구질구질하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하마터면 침을 뱉을 뻔했다. 첫째, 뭐든 애석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된 것이 무척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말하자면 그런 감상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과묵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한테 구질구질한 편견이 없다면 하는 그런 조건부라면 그건 물론 다행한 일이겠죠. 통쾌해요. 하고 리자는 히스테리칼하게 웃었다. 할 수 없군.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갑자기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새삼스럽게 이렇게 말을 붙였다. 난 지금 당신을 위해, 아냐, 내 알바는 아니지만 난 어제 당신이 그것을 원했을 때 당신을 위해 내 힘을 바쳐왔지만 오늘은 이곳에서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가 보입니다. 보세요. 저곳에 앉아있죠. 우리를 보지 못하고. 그런데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당신은 폴린카 사크스를 읽었습니까? 무엇을요? 폴린카 사크스라는 소설입니다. 난 학생 시절에 읽었습니다. 사크스라는 재상가, 불의를 저지른 아내를 별장에서 잡았던 겁니다. 침이라도 뱉고 싶군. 이제 보세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당신에게 청혼할 겁니다. 그 사람은 아직 우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눈치채지 못하는 편이 낫겠어요. 갑자기 리자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외쳤다. 갑시다. 가요. 숲속으로. 벌판으로. 그리고 그녀는 이제 걸어오던 쪽으로 달려갔다.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그건 지나치게 소심한 생각이요.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그 뒤를 달려갔다. 왜 당신은 그 사람한테 들키는 게 싫어요? 오히려 여보란 듯이 똑바로 당당히 그 사람을 쳐다보란 말이요. 가령 당신이 그 뭔가 처녀의 순결, 그런 생각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정말 캐캐 묵은 편견입니다. 대관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그 뛰어가는 꼴이란. 오히려 스타브로긴 쪽으로 되돌아가는 게 좋겠어. 나의 마차를 탑시다. 대관절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쪽은 벌판이요. 넘어졌군. 그는 멈춰섰다. 리자는 어디고 가는 방향도 모르고 새처럼 달려갔기 때문에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벌써 50보가량 뒤지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는 이끼가 낀 흙더미에 발이 채여 펑 넘어졌다. 그 순간 뒤쪽에서는 무서운 외침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녀가 달려가는 모습과 땅바닥에 넘어진 광경을 보고 들판을 가로질러 뛰어온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의 외침 소리였다. 표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순간 획 돌아서선 스타브로긴네 집의 대문으로 들어가서 재빨리 자기 마차에 올라탔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무서운 경악에 쌓여 리자 옆에 섰다. 리자는 벌써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여자의 손을 자기 양손에 쥐었다. 이 해우에 기괴하기 이를 데 없는 정경이 그의 머리를 진감시켰다.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때까지 자기가 존경했던 여인이 지금 이 시각에 이런 날씨에 외투도 없이 어젯밤에 화려한 옷을 입은 채 미친 듯이 들판을 달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았던 것이다. 그 옷은 지금 구겨졌고 더욱이 넘어졌기 때문에 흙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묵묵히 자기 외투를 벗고 떨리는 손으로 여자의 어깨에다 덮어 씌웠다. 갑자기 그는 앗하고 소리쳤다. 그녀의 입술이 자기 손에 닿았음을 보았던 것이다. 리자 하고 그는 소리쳤다. 난 정말 변변치 못한 하찮은 인간이지만 제발 당신 곁에서 쫓아내지 마시오. 그래요. 빨리 이곳을 떠나가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남자의 손을 잡곤 앞에 서서 그를 끌어당기는 것이었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그녀는 벼랑간 목소리를 낮췄다. 난 그곳에서 줄곧 원기왕성했지만 이곳에 오니 죽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난 죽어요. 난 금방 죽어버릴 것 같아요. 하지만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남자의 손을 꽉 누르면서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 누구라도 와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절망한 듯 사방을 둘러보았다.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당신 다리가 흠뻑 젖었군요. 당신은 이성을 잃었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그녀는 상대방에게 힘을 돋우어 주었다. 자, 봐요. 당신이 옆에 있어주니 난 그리 무섭지 않아요. 손을 꼭 잡고 나를 데려다 주세요. 지금 우린 어디로 가는 거죠? 집으로? 아니야. 우린 죽은 사람들을 먼저 보고 싶어요. 그분의 부인이 살해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분의 말로는 자기가 죽였다고 하더군요. 그건 모두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난 죽은 사람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분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룻밤새 내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난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모든 걸 확인하겠어요. 자, 빨리, 빨리. 난 그 집을 알고 있어요. 그 불이 났던 곳이에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정말 나를 용서해주면 안 돼요. 난 더럽혀진 여자예요. 나 같은 걸 용서해줄 리 만무하지. 왜 울고 있죠? 자, 나의 딱이라도 때려주세요. 이 들에서 마치 개처럼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당신을 심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나 따윈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해서 쓴다면 아마 무척 이상하게 될 것이다. 그새 두 사람은 손에 손을 맞잡고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로 재촉하듯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곧장 화재 현장으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어쩌다 농사꾼의 마차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일루의 희망을 여태껏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가늘게 부슬부슬 떨어지는 가랑비는 온통 주위에 잦아들어 온갖 빛과 그늘을 삼키면서 일체를 하나의 연기와 같은 낯빛의 답답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낮이 되었건만 아직 날이 새지 않은 것 같이 보였다. 돌연 이 연기와 같은 차가운 이슬비 속에서 느닷없이 기묘한 사람의 그림자가 떠올라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지금 상상해 보아도 가령 내가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의 처지에 서 있어도 도저히 자기 눈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윽고 그녀는 환성을 질렀다.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던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였다. 어떻게 해서 그가 집을 나섰는가? 어떻게 해서 가출이라는 정신나간 공상이 실현되었는가? 이 점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겠다. 여기선 이것만 얘기해두겠다. 이날 아침에 그는 이미 열병에 걸려 있었지만 그 열병도 그를 붙잡아 매둘 수는 없었다. 그는 힘찬 걸음걸이로 눅눅한 땅을 걷고 있었다. 보아하니 그는 이 계획을 실제로 보거나 듣거나 겪는 일이 없는 서재 생활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의논할 상대도 없이 혼자서 아주 열심히 생각해낸 것 같았다. 그는 여장을 갖추고 있었다. 여장이라 해야 기껏 소매가 붙은 망토에 버클이 달리고 오치를 한 폭넓은 가죽 격대를 메었으며
거기에다 새장화를 신고는 속에다가 바지가랑이를 접어넣고 있었다. 아마 그는 그전부터 길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리라고 상상하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신고 다니기 힘들고 목이 긴 장화와 혁대는 사흘 전부터 준비해 두었음에 틀림없었다. 태가 넓은 모자며 빡빡하게 목을 감는 털실 목도리며 오른손에 쥔 단장이며 왼손에 든 아주 작은 그러나 잔뜩 쑤셔 넣은 가방이 그의 여장의 전부였다. 게다가 오른손에 우산을 펴들고 있었다. 이 세 가지의 물건, 우산과 단장과 가방은 처음 한 베르스타까진 이럭저럭 들고 왔지만 두 번째 베르스타부터는 점점 무거워졌다. 정말 당신인가요? 하고 그녀는 상대편을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외쳤다. 처음에 돌발적인 무의식적인 즐거움이 곧 슬픔에 찬 놀라움으로 변해갔다. 리즈, 이쪽도 거의 정신없이 달려들면서 소리쳤다. 아가씨도 역시 이런 안개 속을. 자, 보세요. 저 하늘의 붉음. 당신은 불행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냐, 알겠어요. 말할 나이도 없겠죠. 하지만 나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주세요. 우린 모두 불행해요. 그러나 그 녀석들도 용서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용서해 줍시다, 리즈. 그리고 우린 영원히 자유롭게 됩시다. 이 세상의 시끄러움과 손을 끊고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 용서해줘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서해줘야 합니다. 아니, 왜 당신은 무릎을 꿇어요? 이건 이 세상과 작별하면서 또 당신 머릿속에 깃들여 있는 나의 각오와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고 리자의 두 손을 잡아 울어서 부은 자신의 손에 갖다 댔다. 난 내 생애 중 가장 아름다웠던 모든 것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입맞춥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저쪽에는 22년 동안 하늘을 날 듯한 공상만 계속해온 하나의 미치광이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엔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늙어 비틀어진 가정교사가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온통 젖었군요, 리즈. 자기 무릎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옴을 느끼자 그는 갑자기 일어서면서 외쳤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옷을 입고 더욱이 걸어서 이런 들판을. 당신은 울고 있어요. 당신은 불행하십니까? 아, 나도 좀 듣긴 했지만. 그러나 대간절 어디서 오는 길이요? 깊은 의욕에 찬 눈길로 마브리킨 니콜라예비치를 바라보며 겁먹은 듯 물었다. 그런데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은 저 살인사건에 대해서 뭐 좀 들은 일이 있어요? 그건 정말입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녀석들. 난 그 녀석들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을 밤새껏 바라보고 있었소. 그 녀석들은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요. 그의 눈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난 열병과 같은 악몽에서 뛰쳐나간 겁니다. 러시아를 찾으러 나가는 겁니다. 과연 러시아는 존재할까요? 아, 대위 당신입니까? 나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어느 곳인가 훌륭한 선행을 하시는 곳에서 틀림없이 당신을 만날 거라고. 하지만 나의 우산을 갖고 계세요. 반드시 걸어가란 법은 없으니까요. 자, 어서 이 우산을 갖고 계세요. 난 어쨌든 어디서 마차를 얻어야 하니까요. 사실 내가 도보로 나온 이유는 나스타시아가 내가 떠난 사실을 알게 되면 온 길거리가 떠나갈 듯이 고함을 지를 것 같아서 한 짓입니다. 그래서 난 가능한 한 남이 모르게 슬쩍 빠져나온 겁니다. 요즘 어딜 가나 강도가 우글댄다고 골로스에서 떠들고 있다고들 하지만 내 생각으로 길거리에 나서자 강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리자, 지금 당신은 누군가가 살해되었다고 말한 것 같은데. 오, 저런. 당신 안색이 나쁘군요. 갑시다. 또 앞장서서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를 끌어당기면서 리자는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기다려주세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갑자기 그녀는 되돌아섰다. 기다려주세요. 당신은 정말 가엾은 분이군요. 자, 내가 십자를 그어드리죠. 당신을 묶어드리는 편이 좋을는지 모르겠으나 역시 십자를 그어드리죠. 당신도 가엾은 리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저 잠깐만.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이 아가한테 우산을 돌려드리세요. 꼭 돌려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자, 갑시다. 가자니까요. 그들이 그 숙명적인 집에 당도했을 때 이미 그 집 앞에 늘어선 빽빽한 군중이 스타브로긴에 대한 일, 그의 처지에서 보면 철을 죽이는 것이 대단히 유리한 짓이라는 둥, 이런 말을 실컷 귀에 담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러나 되풀이해서 말해두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을에 말 없고 아무런 동요를 나타냄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다. 전우를 읽고 법석을 떠는 것은 말이 많은 주종뱅이들이거나 아까 손을 휘두르면서 뭔가 소리치고 있던 자물쇠 장수와 흡사한 곧잘 흥분하기를 잘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이었다. 이 사람은 보통 얌전한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어떤 자극이라도 받으면 마치 돌파구라도 생긴 듯 맹목적으로 날아가는 성질의 사나이였던 것이다. 나는 리자와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가 다가섰던 걸 보지 못했다. 나 있는 데서부터 그다지 멀지 않은 군중 속에서 리자의 모습을 처음 보자 나는 놀란 나머지 몸이 막대기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처음에 눈에 띄지도 않았다. 아마 너무나 혼잡하였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두 발짝 뒤졌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중들 틈에 밀려 저 끝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리자는 자기 주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 무엇 하나 눈치채지도 못하고 군중을 헤치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마치 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열병을 앓는 듯한 그 모습이 곧장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모았음은 물론이었다. 벼랑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짓거려대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러자 누군가가 저 여자가 스타브로긴의 정부다 하고 소리쳤다. 잇따라 다른 쪽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부족해서 구경하러 오다니. 그러자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리자의 머리 위로 올라가더니 그대로 힘껏 내리 떨어졌다. 리자는 쓰러졌다. 그 순간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의 무서운 외침 소리가 들렸다. 그는 리자를 구출하려고 돌진하면서 그녀와 자기를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을 힘껏 때렸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그 자물쇠 장수가 뒤에서 그를 안았다. 잠시 동안 쓰레기통처럼 사람들이 엎치고 덮쳐 뭐가 뭔지 통 분간할 수 없었다. 리자는 그곳에서 한번 일어선 것 같이 기억된다. 그러나 역시 새로운 타격에 픽 쓰러지고 말았다. 벼랑간 군중들이 쫙 물러서더니 쓰러진 리자 주위에 커다란 공지가 생겼다. 미친 듯이 사납게 날뛰던 피투성이가 된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울며 고함 지르며 또 자기 손을 비벼대며 그녀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한 일은 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갑자기 사람들이 리자를 운반한 사실만을 기억하고 있다. 나도 그녀를 따라 달려갔다. 리자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어쩌면 의식도 있었을는지 모른다. 나중에 이 군중들 속에서 자물쇠 장수와 그 밖에 세 사람이 검거되었다. 이 세 사람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은 그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자기들이 붙잡힌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끈덕지게 뻗대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말한 대로인지도 모른다. 자물쇠 장수 같은 녀석은 명백한 증거를 잡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터무니없는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건의 경위를 질서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도 좀 거리가 있었지만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심해서 증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의 증언은 이러했다. 이 사건은 지극히 우발적인 것이고 게다가 관계자들은 죄다 술이 취해 사건의 실마리를 이미 잃어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는 전부터 난폭한 기분에 들떠 있었는지는 모르나 거의 자기가 자신의 행위를 의식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지금도 나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스타브로긴과 여성들의 비극. 스타브로긴 주변에는 그를 추종하는 남성 인물들 못지않게 그의 관심을 갈구하고 그의 생에 동반자가 되고자 하는 여성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스타브로긴의 법적 아내인 마리아나 귀족 처녀 리자, 샤토프의 여동생 다리아인데 그들은 사회적 신분의 차이, 생활 수준이나 교육 수준의 차이, 성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스타브로긴 주변을 맴돌며 그의 관심을 갈구하고 그를 비난하면서도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그들로 하여금 스타브로긴에게 열광하게 만들고 결국 그의 비극적 운명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은
스타브로긴의 아름다운 외모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유혹의 힘입니다. 그의 정신적 방황과 육체적 방탕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와 주변 사람들을 비극으로 이끌고 있죠. 미의 문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그는 백지에서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 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스토예프스키의 미의 관념은 윤리적 종교적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를 미의 영원한 이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악령에 관한 창작 노트에서도 성령은 아름다움에 대한 직접적 이해, 조화에 대한 예언적 인식, 조화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라고 적었습니다.